세포의 노래. 쉬지 않는 세포. 혈액순환. 세포는 연결점이다. 여러 분야 방법 기술 개념 구조 과정의 연결점이다. 세포가 생명과학과 그 밖의 것들이 중요한 이유는 연결점이라는 이 놀라운 지위 덕분이자 그런 연결관계에 내재한 세포의 무궁무진한 잠재력 덕분이다. 나 자신이 너무나 우유부단하고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이야기는 어디까지 다다르는지 생각해보자. 세포의 발견으로 시작한 이야기는 세포의 구조, 생리, 대사, 호흡, 해부 구조를 지나왔다. 잠깐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단세포 생물의 세계와 그 세계의 관련해 어떻게 의학을 변모시키는지도 살펴봤다. 소독법과 더 나아가서 항생제 발견이 그렇다. 그 다음에 세포 분열을 살펴봤다. 기존 세포로부터 새로운 세포의 생산과 또 유성 생식을 위한 세포 생성이다. 세포 분열의 4단계는 G1, S, G2, M, 그 핵심 조절 인자인 사이클린과 CDK 단백질도 만났다. 쉬지 않는 세포.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는 살펴본 세포는 분리된 것들이다. 몸이 침해해서 감염을 일으키는 단세포, 또 외로운 행성처럼 또 떠돌이는 접합자, 또 정자, 난자, 신경질세포, 신경절세포. 그러나 대세포 생물에서 한 세포는 홀로 있기에 홀로 살아가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월요일에는 주로 피와 함께 시간을 보낸다. 나의 전공은 혈액학이다. 나는 혈액을 연구하고 백혈구, 암을 비롯한 혈액 질병을 치료한다. 월요일에는 실험대의 검은 상판에 아침 햇살이 아직 비껴들고 있을 이른 아침에 출근한다. 나는 뒷문을 닫고 혈액 표본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본다. 피 한 방울이 슬라이드 위에 넓게 펼쳐지면서 다른 세포들이 여기저기 흩어진 막을 이룬다. 각 세포는 특수한 염료로 염색되어 있다. 각 슬라이드는 책의 서문이나 영화 예고편과 비슷하다. 그 안에 있는 세포들은 환자를 직접 보기도 전에 그 환자의 얘기를 들려주기 시작할 것이다. 나는 어두운 방에서 옆에 실험지를 놓고 현미경 앞에 앉아있다. 나는 표변을 바꾸면서 중얼거린다. 내 어린 습관이다. 지나가는 사람이 보면 정신이 오락가락 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매번 표변을 살펴볼 때마다 나는 어디에서 혈액학 지도 교수가 알려준 방법을 중얼거린다. 혈액의 주요 세포 성분들을 나눠서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각 세포 유형을 따로따로 검사하기에 유형별로 관찰한 사항을 적어 체계적으로 단계를 진행하고 개수, 색깔, 형태, 모습, 크기를. 여기까지는 하루 종일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시간이다. 개수, 색깔, 형태, 모습, 크기 나는 체계적으로 진행한다. 그레타 B는 비닐을 진단받은 청년 여성이었다. 의사는 생리 때문이라고 추측하고 철분제를 처방했다. 그러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다. 몇 걸음 걷기만 해도 숨이 가팠고 해발 1800m의 시에라네바다 산막으로 휴가 갔을 때에는 아예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의사는 철분제 처방약을 더 늘렸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레테의 병은 그녀를 처음 진료한 의사들이 추측한 것보다 더 수수께끼 같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혈구의 수를 세보니 단순한 비늘이 아니었다. 예상대로 적혈구 수가 정상보다 적은 것은 맞았다. 그런데 백혈구 수도 마찬가지. 나이를 고려한 정상 범위보다도 아주 조금 적었다. 게다가 혈소판도 아주 근소한 차이이기는 했지만 정상 범위는 미치지 못했다. 현미경으로 보니 그레타의 혈액에 더 복잡한 이야기가 담겨 있음이 드러났다. 나는 새로운 지역에 온 야생동물의 주변을 살피듯이 향을 쭉 눈으로 훑었고 멈추고 냄새를 맡고 머릿속에 언뜻 떠오르는 생각을 음미하는 시기다. 적혈구는 거의 정상처럼 보였다. 거의. 나는 그 단어의 밑을 그었다. 표면을 훑어보는데 중앙에 파란 점이 비치는 조금 이상해 보이는 적혈구들이 눈에 띄었다. 대부분의 성숙한 적혈구에는 없는 세포액 찌꺼기가 나와 있다는 의미다. 적혈구는 골수에서 성숙할 무렵에 대개 핵을 방출한다. 핵 찌꺼기가 있으면 안 되지. 나는 소리 높여 중얼거려서 일지에 기록했다. 가장 이상해 보이는 것은 백혈구였다. 정상 백혈구는 크게 두 종류는 아니다. 림프과 백혈구. 그레타의 혈액에는 백혈구의 한 종류인 호중구가 아주 가장 기이해 보였다. 정상적인 호중기는 세포의 3에서 5개 엽으로 이루어져 있다. 좁은 혈액을 통해서 섬 3개나 5개 서로 연결되어 있는 제도와 비슷하다. 그런데 그레타의 호중구는 핵의 엽이 2개뿐이었고
완벽하게 둥근 옆 두 개가 가느다란 파란 줄로 연결되어 있었다. 18세기 안경과 비슷했다. 나는 코안경 세포라고 적었다. 간디가 썼던 안경이다. 그리고 호중구 중에서 적어도 두 개는 헝클어진 듯이 보이는 염색질이 들어있는 크게 부푼 핵을 지니고 있었다. 미성숙 혈구 모세포였다. 나는 일지에 적은 내용을 읽어보았다. 혈액의 두 주요 세포 성분인 백혈구와 적혈구는 비정상이었다. 골수 생각하니 그녀의 골수 형성 이상 증후를 앓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골수가 정상 혈구를 생산하지 못하는 증상을 보이는 증후군, 이 증후군을 진단받는 환자 중에서 3분의 1은 심해지면 백혈병 또 백혈구의 암에 걸린다. 그레타는 철분제를 끊고서 실험 약물을 투여하기 시작했고 약 6개월 동안에 그녀의 혈구수는 정상으로 돌아왔다가 빈혈이 재발했고 골수의 혈구모 세포 비율도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혈구모 세포가 기껏해야 골수의 5%에 불과한데 그녀의 혈구모 세포 비율은 몇 배 더 높았다. 이상 증후군이 명백히 백혈병으로 진행되는 과정에 있음을 시사했다. 이제는 화학약으로 백혈병을 없애거나 병의 진행을 억제할 가능성이 있는 다른 실험 약물을 시도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다. 의과대학에 다닐 때 교수들은 내게 피의연으로 말하는 법을 가르쳤다. 긴 세월이 흐른 뒤에 지금은 피가 내게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다. 사실 피는 모든 사람에게 시시콜콜 온갖 이야기를 한다. 사람에게서 피는 장거리 의사소통, 전달의 중심축이기 때문이다. 피는 호르몬이든 영양소든 산소든 높임에 들어가니 운동을 하고 모든 기관과 연결되고 말하고 이 기관에서 지기관으로 돌아다니면서 말을 전한다. 자기 자신에게도 말을 한다. 특히 피의 세포 성분인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은 정교한 신호 전달과 대화 체계에 참여한다. 혈소판은 서로 엉겨서 피떡을 형성한다. 혈소판은 혼자서는 피떡을 형성할 수 없지만 상처가 나면 수백만 개가 모여서 혈액의 단백질과 힘을 합쳐서 출혈을 먹는다. 백혈구는 혈액에서 체계가 가장 복잡하다. 세포들의 체계, 나름의 세포계를 이루어서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면역 반응, 상처 치유, 미생물과의 전투, 침입자 수색을 한다. 혈관 연결망이다. 면역 결핍증이 있는 젊은 폐렴 환자인 MK의 사례처럼 이 망의 한 부분이 망가지면 망 전체가 망가질 수 있다. 혈액이 이 기관들 사이의 의사소통 또는 전달기관이라는 개념은 역사가 깊다.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런 말을 쓴 적이 있었고 베다 의사들도 최악의 상호작용을 종종 언급했다. 그러나 이를 가장 높이 옹호한 사람은 갈리누스라고 할 수 있다. 내 책 중에서 가장 친숙한 것은 혈액이었다. 혈액은 검토사의 상처에서 왈칵 쏟아졌다. 동물을 도살해서 실험에 쓰일 피를 쉽게 얻을 수 있었다. 사실 혈액은 사람의 의지에 널리 배어 있었다. 갈리누스는 혈액이 처음에는 따뜻하고 활기차고 붉지만 다진 검토사가 쏟아내는 피처럼 몸에서 흘러나오면 부르둥둥하고 활기 잃고 차가워진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혈액의 정상 기능을 열, 에너지, 영양과 관련 지었다. 혈액이 순환운동을 하는 목적은 뭘까? 물론 다른 온갖 것들도 운반하지만 주로 운반하는 세포 적혈구이다. 레인훅은 혈액에 적혈구가 떠다닌 것을 보았다. 혈액에 적혈구가 떠다닌 것을 보았다. 건강한 몸속의 이 붉은 혈구는 작은 모세의 정맥과 동맥을 통과하려면 아주 유연하고 나긋나긋해야 할 것이고 통과할 때 타원형으로 변했다가 더 큰 방으로 빠져나오면서 다시 둥근 모양으로 돌아올 것이 분명하다. 효수는 적혈구가 워낙 많으므로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이 틀림없다고 추측했다. 그러나 적혈구가 무엇을 운반하는가라는 수수께끼, 왜 그렇게 쉴 새 없이 순환하며 왜 모양을 비틀면서까지 의도적으로 작은 모세혈관으로 비집고 들어가는가라는 수수께끼는 여전히 해결되지가 않았다. 1840년 독일의 생략자 브리드리 휘네펠트는 지령의 적혈구에서 단백질을 찾아냈다. 그는 그 단백질이 많다는 사실에 놀랐지만 적혈구 건조량의 90% 이상이 단 한 종류의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 무슨 기능을 하는지 알아내지 못했다. 그 단백질에 붙인 이름인 헤모글로빈은 그저 어떤 세포에 들어있는지를 표현했을 뿐이다. 피해든 방울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1880년대 말의 생리학자들은 이 방울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시작한 상태였다. 그들은 헤모글로빈이 철이 들어있으며 그 철에 산소가 괴로워하는 것을 알아차렸다. 산소는 세포업에 쓰이는 분자였다.
하비, 스바, 메르담, 히네펠트, 레이엔, 에후, 관찰은 하나의 이론으로 기결되고 있었다. 제킬그의 주된 목적이 헤모글로빈에 결합된 산소를 온몸의 기관들로 운반하는 것이라는 이론이었다. 제킬그는 허파에서 산소를 받아서 심장으로 간다. 심장은 그 피를 동맥을 통해서 온몸으로 보낸다. 그리고 액체 성분의 혈장은 세포 외의 생리에 중요한 다른 물질로도 운반한다. 진해 순환의 한 가지 놀라운 특징은 모든 순환이 그렇듯이 반복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혈액이 할 수 있는 또 다른 종류의 전달이 있다. 혈액은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다. 수술, 빈혈, 암세포 등등 면역의 미래의 토대를 이루게 된다. 수혈은 처음에는 그다지 성공률이 높지 않았다. 사람에게서 수혈하는 초기 실험은 섬뜩함과 감기 사이에 걸쳐 있었다. 1667년 프랑스 공영 루이 14세의 또 한 소년의 몸에 거머리들을 여러 차례 붙여서 피를 뺀 다음에 양의 피를 수혈하는 실험을 했다. 소년은 기적처럼 살아남았다. 수혈한 양이 아주 적어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같은 해에 드니스는 동물의 피를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앙뚜안 모루아라는 남자에게 수혈했다. 본래 성향이 차분하도 관리된 동물인 송아지의 피라면 모루아에 과열된 광기를 갈아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했다. 여기서도 혈액이 정신의 일부를 맡고 있다는 갈리너스의 혈액 개념이 근거되었다. 불행히도 세 차례 수혈받은 모루아는 그냥 불가사의하게 차분해지는 차원을 넘어섰다. 그는 알레르기 반응으로 얼굴과 몸이 부풀어 오른 채 죽었다. 물어 보이는 드니스를 살인죄로 고발했고 그는 것으로 징역형을 면했다. 그는 진료 행위를 그만두었다. 그 사건은 프랑스에 얼마간 소동을 일으켰고 동물의 피를 사람에게 수혈하는 실험은 금지되었다. 그러나 17, 18세기에 수혈 연구는 계속되었고 과학자들의 일란성 쌍둥이 사이의 수혈은 문제가 없는 반면에 이란성 쌍둥이를 포함한 형제 자매 사이에는 거부방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이는 수혈이 성공하려면 유전적인 화합성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그러나 이 화합성이 무엇인지 수수께끼로 남아 있었다. 1900년 오스트리아의 과학자 카를 란트슈타인은 사람의 수혈을 더 체계하는 문제에 매달렸다. 이전에는 거머리에 피를 빨린 소년이나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에게 양이나 소의 피를 집어넣는 등 제정신이라는 듯한 수혈 시도를 이루었지만 란트슈타인은 오로지 수혈 방법만을 파고들었다. 피는 액체 기관이었다. 몸속을 자유롭게 돌아다녔다. 그런데 왜 한 몸에서 다른 몸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을까? 란트슈타인은 한 사람의 피를 다른 사람의 혈청과 섞은 뒤에 시험관과 슬라이드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지켜봤다. 혈청은 혈청과 달리 혈액이 엉긴 뒤에 남은 액체이다. 항체를 비롯한 단백질은 들어있지만 세포는 전혀 없다. A에게서 얻은 혈청을 A의 피와 섞었을 때는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다. 화합성이 있다는 표시다. 그는 이렇게 썼다. 혈구를 자신의 혈청과 섞는 것과 똑같은 결과가 나왔다. 그 혼합물은 액체 상태로 남아있었다. 그러나 A의 피를 B의 혈청과 섞었을 때처럼 다른 혼합물에서는 엉김이 일어나서 반쯤 고체인 미세한 덩어리들이 생겼다. 란트슈타인은 다양한 기증자의 피를 썼고 맞춰보는 실험을 거듭한 끝에 사람의 피를 O 네 집단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어느 혈액인지 알면 수혈 화합성을 알 수 있다. A형인 이들은 A인 사람의 피만 받을 수 있고 B은 B형에게서 그리고 O형은 가장 유별났다. O형의 피는 A형이나 B형에 반응하지 않았다. 이 집단에 속한 이들은 모두에게 피를 줄 수 있는 반면에 같은 O형의 사람의 피만 받을 수 있었다. 네 번째이자 마지막 주요 혈액인 AB도 곧이어 발견됐는데 이들은 모든 기증자로부터 피를 받을 수 있었지만 같은 AB형인 사람에게만 피를 줄 수 있었다. 란트슈타인은 A형, B형, 또 O형, AB형 만능 수혈자 이 네 가지 이 네 기본 혈액형의 관계를 하나의 표로 작성함으로써 1930년에 출발한 논문집에 수록되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혈액은 더 세분화되었다. RH 양성과 RH가 없는 RH 음성처럼 각 혈액형 내의 화합성을 판단하는 요인들이 더 추가되었다. A 플러스, B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하는 식이었다.
수혈. 자, 그런데 혈액형에 맞게 수혈을 시작한 지 5년 남짓 지난 뒤에 1913년 오튼버그는 이렇게 썼다. 수혈 뒤에 사고가 무척 잦아서 많은 의원들이 절실한 사례를 제외하면 수혈을 권하기를 주저할 정도였다. 그러나 우리가 1908년에 이 문제를 관찰하기 시작한 뒤로 세심한 예비 검사를 통해서 그런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 125건의 사례를 관찰하는 결과 이 견해가 옳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우리는 불행한 증상들을 절대적으로 확실하게 막을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설령 그렇다고 해도 초기 수혈은 여전히 아주 성가셨다. 시간을 맞추는 것이 매우 중요했고 피가 들어찬 주사기를 뱉던처럼 넘기면서 바쁘게 이어달리기 경주를 하는 것과 비슷했다. 우리는 한 명이 헌혈자의 발에 꽂은 바늘을 통해서 피를 빼면은 다른 사람이 그 붉은 액체를 들고서 최대한 빨리 다른 진료실로 뛰어가고 또 다른 사람이 그 피를 받아서 수혈자의 팔에 주사했다. 아니면 외과인은 헌혈자의 동맥을 수혈자의 정맥과 물리적으로 연결하여 말 그대로 혈액을 통하여 연결하여 피가 공기와 접촉하지 않고 헌혈자의 순환기에서 수혈자의 순환기로 직접 흘러들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방법을 쓰지 않았을 때 피라는 액체는 몸 밖으로 나오면 금방 상했다. 그냥 놔두면 피는 몇 분 사이에서 엉겨서 생명을 살리는 액체에서 쓸모없는 재열 덩어리로 변했다. 야전에서 수혈을 쉽게 활용하려면 몇 가지 기술 발전이 이루어져야 했는데 라임즙에 들어있는 단순한 염산 시트르산 나트륨을 첨가하자 피가 엉기는 것을 막아서 저장기간이 늘어났다.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1914년 아르헨티나의 의사 루이스 아고테는 시트르산을 첨가한 피를 한 환자에게 수혈했다. 수혈과 기술의 발전을 앞당긴 눈부신 사례이다. 실제 수혈 시험, 말하자면 현장 시험은 양차 세계대전의 비밀인데 나는 전쟁터에서 이루어졌다. 포토는 팔다리를 찢어놓았고 두 로버트는 성의가 들본 친척이 아니었다. 감사의 편지가 쏟아졌다. 한 병사는 1917년 브루스 로버트슨 소령에게 썼다. 수혈이 발명되지 않았다면 현대의 수술, 안전함뿐만 암화학요법의 발전도 사실상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렇게 만성 바이러스 감염도 없었다 등 이었고 간이 기능을 상실하고 쪼그라들고 황달에 걸려서 눈은 누렇고 위험할 채 혈액도 제대로 엉기지 않았다. 식당을 운영하는 술을 즐기지만 간경변 환자인데 혈액에서 합성되는 단백질은 알부민 수치도 위험할 만치 낮았다. 혈액도 제대로 엉기지 않았다. 이 증상도 간질환의 징후다. 피가 엉기는 데 필요한 인자들 중에서 일부를 간이 생산하기 때문이다. 이제 그는 입원한 채 이식할 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그는 건강을 유지하고 있었고 통상적인 진단 장치들이 그의 상태를 지켜보고 있었다. 이번 첫날 저녁은 별탈 없이 지나갔다. 그러다가 갑자기 환자는 역지기를 느꼈고 혈압이 떨어졌다. 작은 모니터에서 삑삑 경고음이 울렸다. 혈압 측정기가 계속 숫자를 읽고 또 읽었다. 뭔가 문제가 생겼다. 몇 분 지나지 않아서 마치 어떤 뚜껑이 열린 양 여기저기서 창자 안에서 피가 쏟아져 들어왔다. 간기능 성질은 종종 위장과 또 식도의 혈관을 팽창시켜서 약하게 만드는데 일단 혈관이 터지면 피가 멈추지 않고 왈칵왈칵 계속 쏟아질 수 있다. 게다가 간경화로 피가 응고되지 않기 때문에 출혈은 재앙으로 치달을 수 있다. 중환자와 실의 의료진은 출혈을 멈추려고 애쓰면서 호출을 보냈다. 그날 밤 호출을 받은 선임 전공의는 나였다. 병실로 들어가니 의료진이 정신없이 움직이고 수액들이 필요해요. 이미 환자는 몸을 떨고 의식을 잃고 싶고 등장. 그래서 그의 몸을 대보니 얼음처럼 차가웠다. 핵심 장기에 든 피를 지키기 위해서 피부 밑의 혈관이 수축되어 있었다. 완전 병실에서 흰수건이 불경을 들어있고 내 신발에도 피가 붙어서 말라가고 있었다. 수술복도 적자색으로 물들어서 뻣뻣해지고 또 간호사가 피에 젖은 수건을 새 곳으로 갈았지만 몇 번 지나서 다시 불경을 들고 외과 정의에 힘겹게 목정맥을 찾아서 그다른 수액제를 끼우는 사이에 나는 수액 주사바늘을 꽂을 곳을 찾아서 미친듯이 사타구니를 살폈다.
맥박을 찾아 나는 속으로 정을 했다. 혈압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맥박은 아주 약하게 뛰고 있었다. 어려지는 수혈의 초창기를 떠올리게 하는 일종의 안무에 맞춰서 바쁘게 움직였다. 혈액을 뱉은 삼아서 바쁘게 이어달리기 경주가 벌어지고 있었다. 혈액 주머니가 도착하기까지 몇 시간이 흐른 듯 했지만 실제로 이 모든 과정이 채 10분도 걸리지 않았다. 우리는 혈액 주머니 2개를 매달았다. 부드럽게 눌러요. 네 마리의 간호사는 몇 분 동안 주머니를 부드럽게 쥐어짰다. 더 세게요. 나는 마치 시간을 빨리 가게 할 수 있느냐 다시 지시했고 그의 상태가 안정된 것은 혈액 주머니 11개 아니 아마 12개 분량의 피가 들어간 뒤였다. 정확히 몇 개인지 세는 것을 잊을 정도였다. 우리는 혈액 응고를 돕기 위해서 응고 인자와 또 혈소원이 든 주머니도 한두 개 매달았다. 2시간이 지나자 맥박이 돌아왔고 출혈도 줄어들고 있었다. 그날 밤 늦게 출혈은 멈췄다. 피부도 다시 따뜻해졌고 들리는 말에도 반응하기 시작했고 왼손 움직여보세요. 그가 왼손을 움직이고 발가락 움직이세요. 발가락이 움직이고 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느꼈다. 그는 다음날 깨어나서 손에 얼음물 컵을 넣을 정도로 회복이 되었다. 그날 밤 일들에서 내 머릿속에 계속해서 남아있는 장면은 6층의 텅 빈 복도를 걸어 욕실로 들어가서 분무기로 신발을 소독한 뒤에 말라붙어 피를 떨어내는 모습이다. 가죽에 너무나 깊이 빗물이 배어 몇수 거울 정도였다. 맥베스 한 장면이 떠오르는 순간 이 이상 덜룩을 닦아낼 수가 없었다. 그날 밤 이후로 나는 피로 목욕했다는 말을 결코 입에 올리지 않는다. 실제로 피로 목욕한 한 극소수의 사람에 속하니까 신발은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래서 새 신발을 사고 이렇게 했군요.